테미스토클레스는 진짜로 아테네를 배반한 반역자일까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에 비견되는 그도 이순신 장군이 모함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나 백의 종군까지 해야 했던 것처럼 테미스토클레스도 스파르타의 모함에 빠져 할 수 없이 페르시아로 망명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사가 디오도로스나 프루타르크는 테미스토클레스의 페르시아 내통설과 스파르타 반란 가담설을 모두 조작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는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도편 추방을 당하여 아르고스에 머물다가 스파르타가 반역 혐의로 체포할 것을 압박하자 멀리 몰로시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는 놈이 범인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그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가 페르시아와 내통해서 무엇인가 그들을 도와준 것이 틀림없다고 믿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더구나 그와 함께 역모 사건에 얽힌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는 이미 그 역모 혐의를 쓰고 처형된 사실상의 확정적 반역자였습니다. 주범이 유죄이면 공범도 유죄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와 그리스를 구한 전쟁 영웅은 적국 페르시아와 내통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2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정확한 진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밝히려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테미스토클레스의 페르시아 망명 경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는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 역모 사건의 진상입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스파르타 파우사니아스의 역모 사건에 연루된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르고스를 떠나 그리스 반도 동북쪽 끝에 있는 도시국가 코르키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 가장 먼 변방이었습니다. 이것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테미스토클레스는 내륙의 산악지방에 위치한 몰로시아로 갔습니다. 그곳의 아도메토스 왕은 테미스토클레스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몰로시아의 왕 아도메토스의 간절한 요청을 테미스토클레스가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누구도 테미스토클레스가 이곳으로 숨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스파르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스파르타는 몰로시아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를 넘겨주지 않으면 전 그리스의 군대를 동원해서 몰로시아를 공격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아테네는 이때 테미스토클레스의 전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몰로시아의 아도메토스 왕은 테미스토클레스를 체포하기는커녕 자금을 대주면서 오히려 그의 도피를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화가 쿠시그가 1801년에 그린 것인데요.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도메토스 왕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왕의 어린 손자들이 재롱을 떨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몰로시아를 떠난 테미스토클레스는 육로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마케도니아에서 마련해준 배를 타고 낙소스 섬에 잠시 들렀다가 얼마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에페소스로 건너갔습니다. 에페소스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크게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테네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아테네의 영향권에 속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의 목에 100달란트의 거금을 현상금으로 내건 페르시아의 코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곳을 택한 것은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그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그리스인 부호의 집에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안락한 생활을 그런대로 한동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와 그리스를 구한 영웅에 대한 환대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억울하게 반역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를 배반한 반역자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면 누가 그에게 이렇게 도무의 손길을 내밀었겠습니까? 그렇게 6년의 망명 생활 끝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에 1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었던 크세르크세스 왕이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라미스에서 참패한 후 도망치듯 수사로 돌아온 크세르크세스 왕은 건축 사업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힘써 괄목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전쟁의 후유증 때문인지 인격 파탄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그가 며느리를 탐한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분노했지만 왕에게 분풀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잡아다가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희대의 왕실 지정 사건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의 위엄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한 신하가 크세르크세스 왕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왕의 계승권이 있는 장랑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고 양측이 모두 몰락하는 바람에 차남인 아타르크세르크세스가 왕자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테네로 돌아갈 수도 없고 평생을 쫓기는 신세로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묘수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그 집주인은 그리스인이었지만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넘나들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새로 왕위에 오른 아타르크세르크세스와도 연줄이 닿을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집주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에게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 테미스토클레스는 기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와 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1년간 페르시아를 열심히 공부한 후 기하께 봉사하고 싶다. 기하의 하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 몸 받아주기를 기대한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상황에서도 겸손하지만 비굴하기보다 오히려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타르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천문학적 현상금을 건 적국의 수계를 그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쉽게 수긍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타르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가 살해되고 형마저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왕권 다툼의 와중에서 얼떨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왕권이 확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 또다시 역모가 일어나 자신의 왕자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의 그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괴롭혔던 적국의 수괴가 제 발로 찾아와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위엄을 높이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굴러 들어온 복을 아타르크세르크세스가 왜 걷어차겠습니까? 테미스토클레스가 과거 적국의 수괴였을지라도 지금은 한낱 도망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가 불구대천의 원수도 아니지 않은가요? 이리하여 아타르크세르크세스 왕은 테미스토클레스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테미스토클레스를 마그네시아의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어 왕의 사냥은 물론 왕가의 가족 나들이에도 동행을 하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겠지요. 그리하여 테미스토클레스는 이곳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아들까지 태수 자리를 이어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상이 세워지는가 하면 그의 얼굴이 새겨진 다양한 동전들이 만들어지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테미스토클레스는 한때 목숨 걸고 싸웠던 적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테미스토클레스의 망명 과정에서 그가 아테네를 배반했다는 어떤 낌새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언제 아테네 또는 스파르타의 자객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의 불안함에서 벗어나려고 페르시아에 몸을 기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페르시아가 테미스토클레스를 받아준 것은 그가 아테네를 배반하고 페르시아를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타르크세르크세스 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기회를 잘 포착하였던 것이지요. 이것만으로 테미스토클레스의 반역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닙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반역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와 공범관계인 스파르타 파우사니아스의 역모 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파르타 파우사니아스의 역모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 사건의 진상을 알려면 9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플라테이아 전투에 파우사니아스는 그리스 연합의 총사령관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테르모필리에서 300용사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한 네오니다스 왕의 조카였습니다. 네오니다스 왕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파우사니아스는 자동적으로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왕을 대신해서 참전한 플라테이아 전투에서 병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 병사가 던진 돌팔매에 페르시아의 총사령관 마르도니우스가 전사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페르시아는 참패했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 맞섰던 전쟁은 마침내 그리스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온 그리스가 이에 열광하였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관리에 따라 델피의 신전에 전리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파르타 사람답지 않은 스파르타 사람이었습니다. 무척 자유분방하고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4세의 팔팔한 젊은 장군은 보란듯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동판을 신전에 부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전군의 총사령관 즉 페르시아 군대를 괴멸시킨 것을 기념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제물을 복납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감독관 에프로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왕의 감독관 에프로들은 섭정인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가 섭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공을 내세워 나이 어린 사촌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전군의 총사령관이란 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스파르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의 총사령관이라고 표현했느냐는 것이죠. 스파르타 왕의 섭정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기소 내용을 접한 장로회의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에프로들은 하는 수 없이 동판에서 파우사니아스의 이름을 지우는 선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들이 당초 시비했던 그리스의 총사령관이란 말을 지우지 않고 파우사니아스의 이름만 지운 것을 보더라도 파우사니아스에게 생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에프로들이 아니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의 군 통수권을 반드시 빼앗아야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시민이 곧 군대이고 군대가 곧 시민인 군사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싸우는 것, 군인으로서의 역할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군사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스파르타에서 군인들의 절대적 신망을 받고 있는 파우사니아스가 왕을 대리하여 섭정으로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 바구니를 놓아두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군 통수권을 왕의 섭정에게서 빼앗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두 명의 왕이 번갈아 군대의 지휘를 맡는 관례에 따라서 파우사니아스가 다시 군대를 지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네포르들은 평소 융통성이 없는 그들답지 않게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묘수는 그를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파우사니아스의 군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였음은 분명합니다. 당시 스파르타의 함선은 고작 10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스파르타는 미칼레 전투까지만 참전하고 그리스 연합에서 탈퇴해 버렸습니다. 스파르타 해군은 이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유명무실한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가 튼튼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오니아 해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아우르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 조치를 마무리한 스파르타의 에포르들은 아마도 이제 파우사니아스는 삭탈관직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우사니아스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오자 파우사니아스는 10척의 함선을 이끌고 스파르타의 예황인 글로스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을 때 그의 함대는 100여 척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키프로스로 가는 길에 이오니아 해의 여러 섬을 돌며 선단을 모집한 결과였습니다. 플라테이아 전투의 영웅이란 명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는 100여 척의 함선으로 공략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금도 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여 탐색 끝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파우사니아스는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소아시아 반도를 오른쪽에 끼고 계속 묵상한 그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그리스를 침공할 때 배다리, 즉 배로 만든 다리를 설치했던 헬레폰토스 해협을 지나 마르마라 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북동진하여 마르마라 해를 지나자 또 다른 해협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가 터키의 고도 콘스탄티노플, 옛날 이름으로 비잔티움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이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이후 동로마 제국의 천년 도읍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동서양의 교역로이자 각축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경제, 군사 양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곡창지대인 흑해연안,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이죠. 그리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육로로 침공해 올 경우 이미 아테네가 점령한 헬레폰토스 해협을 제외하면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곳을 스파르타가 점령한 것은 전 그리스 국가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파우사니아스의 이 업적은 전 그리스가 박수를 보내야 할 만큼 크나큰 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사람들, 특히 에포르들, 왕의 감독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근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천방지축 함대를 이끌고 멀리 해의 원정에 나선 파우사니아스의 이 돌출 행동은 스파르타의 국가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는 자신들이나 또는 펠레폰네소스 동맹국이 침략을 당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리쿠르고스 헌법이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리쿠르고스 이래 수백 년간 스파르타가 지켜온 원칙을 파우사니아스가 어긴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에포르들은 파우사니아스에게 즉각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잔티움을 점령한 지 2달 만에 소환되어 그 해가 가기 전에 스파르타로 돌아왔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는 한 무더기의 제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몹시 고약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포로로 잡은 크세르크세스의 측근들을 크세르크세스의 환심을 살려고 돌려보냈다. 그는 페르시아 옷을 입고 페르시아 음식만 먹으며 페르시아인처럼 행동한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시켜달라고 청혼을 하였다. 자신에게 전 그리스의 태수 자리를 약속하면 전 그리스를 페르시아의 왕에게 바치겠다고 서한을 보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에포르들은 파우사니아스를 반역 혐의로 게루시아, 즉 장로회의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 심부름을 했다는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는 그 증거물로 자신이 전달했다는 편지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파우사니아스가 자신을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태수 자리를 약속하면 전 그리스를 페르시아에게 바치겠다는 종전의 제보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밀서의 말미에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즉시 그 노예를 죽여버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포르들은 그 노예를 시켜 파우사니아스를 포세이돈 신전으로 불러내도록 하였습니다. 에포르들은 장막 뒤에 숨어서 엿듣는 가운데 그 노예가 파우사니아스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어떻게 심부름을 시켜놓고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이 공색해진 파우사니아스는 노예에게 사과하고 돈으로 보상하겠노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이제 에포르들은 증인과 증거는 물론 사실상 파우사니아스의 자백까지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에포르들은 다음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 파우사니아스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출두하는 길 중간에서 그를 체포해서 불문곡직 신전에 가둔 다음 에포르들은 파우사니아스를 게루시아의 법정에 세우는 대신 어머니를 신전으로 모셔왔던 것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은 반역 사건의 주범인 파우사니아스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파우사니아스가 편지 심부름을 시킨 노예의 증언과 서찰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파우사니아스 자신의 자백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우사니아스의 어머니마저 아들의 죄를 인정해버린 마당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또 재판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파우사니아스에게 이런 반고 항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모든 증거와 진술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낸 밀서가 어떻게 노예의 손에 있을 수 있을까요? 둘째, 노예가 어떻게 밀서의 내용을 볼 수 있었을까요? 셋째, 노예가 신전에서 만나자고 연락한다고 그곳으로 갈 주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넷째, 노예가 수사까지 왕복 6,000km를 어떻게 2달 만에 다녀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특히 이 네 번째 문제는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파우사니아스가 비잔티움을 점령한 것이 9월 말, 스파르타로 소환되어 돌아온 것이 그해 연말이었습니다. 그가 비잔티움에 체류한 것은 길어야 2개월 남짓입니다. 비잔티움에서 사리디스를 거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까지 가는데 3,000km가 넘습니다. 3개월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복에는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코넬 대학의 마벨랑 교수의 견해입니다. 이에 비추어 판단하면 파우사니아스의 역모설은 조작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테미스토클레스의 역모 가담설이나 배반설 또한 날조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말년에 페르시아에서 호사를 누리는 바람에 오해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가 아테네를 떠난 것은 이유 없는 도편 추방 때문이었고 그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을 페르시아에 의탁한 것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굳이 배신을 말한다면 그가 아테네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의 일부 정파가 아테네와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한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 또한 아이스킬로스가 말했듯이 네메시스, 즉 스스로가 자초한 벌이 아닐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단초가 그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평생 절제를 잃지 않고 살았던 그가 말년에 이르러 자만에 빠지는 바람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등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유혹에 빠져 정적들에게 도편 추방의 빌미를 주었고 또 아테네의 성곽 건설에 반대하는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지나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쓴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